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북반구와 황도상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찾는 방법과 별자리에 얽힌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가운데가 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 가까이 밝은 3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데네브, 베가, 알타이르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어보면 데네브는 십자 모양을 이루는 별들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넣어보면 이렇게 백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데네브는 바로 꼬리에 해당됩니다. 데네브는 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요 검은고 서양의 이제 리라죠. 리라 모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직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알타이르는 견우의 이제 동양에서는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별이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별을 찾으면 별자리 3개를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람 모양이 있고 뱀이 이제 몸을 감은 그런 모습인데 이 남자를 이제 뱀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뱀은 이제 뱀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를 이제 국제천문연맹에서 구역을 나누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뱀자리는 두툼하게 났습니다. 88개 별자리 가운데 둘로 나눠진 별자리는 뱀자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패 모양의 이제 방패자리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가시면 이 남쪽에는 이제 궁수자리가 있죠. 켄타우루스인데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은하 중심이 있는 우리 은하 중심이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수가 겨누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갈입니다. 정갈을 하늘에 올려놨기 때문에 정갈이 남북해 지형을 두려결 염내에서 이제 궁수가 활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정갈 자리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게 꼬리가 꼬부러진 것이 굉장히 좀 그럴듯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정갈 자리에는 붉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또 밝은 별입니다. 보통 흔히 이제 1등성 이상의 밝은 별들을 전부 1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타레스도 그런 1등성입니다. 근데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조자리와 이 여름철의 삼각형, 이 삼각형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자리와 작은 여우자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살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예쁜 이제 돌고래 모양의 이런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돌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를 빠뜨렸네요. 여기 남자가 거꾸로 이제 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헤라클레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은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의 대삼각형은 데네브와 베가 그리고 알타이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데네브는 이 은하수에 잠겨 있고 그리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베가와 알타이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베가는 직녀성, 알타이르는 견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을 찾으면 데네브는 백조 자리에 있고 베가는 검은고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르는 독수리 자리에 있으므로 세 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른 별자리는 이 별자리들과의 위치관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밝은 별자리로 백조 자리, 검은고 자리, 그리고 독수리 자리가 있습니다. 백조는 날개를 편 형상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은하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은하수에 얽힌 그리스 신화는 헤라클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직후 헤라가 뱀을 보내 목졸라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뱀을 목졸라 죽여버리자 부모는 헤라클레스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임을 짐작하고 황야에 버려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 아테나가 아기를 발견하고 헤라에게 데려가 버림받은 고아인이 젖을 먹여 살려주자고 청했습니다. 헤라는 젖을 먹이되 불로 불사의 힘은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아기가 빠는 힘이 너무 강해 그럴 틈도 없이 젖을 먹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헤라의 젖을 먹은 후 부모에게 돌아가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젖을 빠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젖이 하늘에 뿌려져서 은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하수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견우는 양과 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로 천상에서 옥함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1년 중 단 하루 âm력 7월 7일에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주는 오작교 위에서 서로 상면할 수 있었는데 그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보이지 않고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들은 매년 âm력 7월 7석에 7일월이라는 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만날 수 있는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하면 까치가 하늘의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검은고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 아폴론이 음악의 명인 오르페우스에게 선물한 리라라고 합니다. 이 리라를 만든 이는 전령의 신으로서 아폴론에게 이 리라를 바치고 전령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검은고 자리에서 유명한 별은 직녀입니다. 베가라고 불리는 이 별은 영등급의 별이고 약 25광년 거리에 있는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또 이 검은고 자리에는 유명한 고리 성운 M57 성운이 있습니다. M57 성운은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는 성운입니다. 우리 태양도 이와 같은 성운을 만들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M57 성운은 이 검은고 자리의 이 평행사변형의 한쪽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백색의 작은 별, 백색 외성이 있고 그리고 이 바깥은 이 대기가 이제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고리 모양의 성운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별은 온도가 매우 높은 흰색의 별입니다. 크기는 지구 크기로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줄어드는 고밀도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 자리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청춘의 여신 헤베가 발목을 다쳐서 신들의 연회에서 시중을 들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가 양떼를 돌보던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자리의 유명한 별은 바로 견우입니다. 추락하는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알테어는 0.75등급이고 약 16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백조 자리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헤라의 눈을 피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다는 제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두 개의 알을 낳는데 첫 번째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크리타이메스를 낳고 두 번째 알에서는 폴룩스와 헬렌을 낳았다고 합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로마를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인데 죽어서 쌍둥이 자리에 밝은 두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고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미인이 되겠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유명한 별은 바로 1등성 데네브입니다. 데네브는 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5 등급이나 1400광년 거리에 매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별이 되겠습니다. 백조자리에는 가장 유력한 블랙홀 후보인 백조자리 X1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8000광년 거리에 있고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그 주변에서 쌍성을 이루고 있는 거성으로부터 이 가스를 빨아들여서 이 가스가 이제 블랙홀 주위로 돌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100만 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X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에 의해서 X선이 방출됨으로써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자리와 뱀주인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주인은 인류 최초의 의사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치료용 약초를 가져와서 다른 뱀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 죽음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비밀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뱀자리는 뱀주인의 몸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나눌 때는 이것을 구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뱀은 이제 중간에 몸통이 잘려서 뱀 머리와 뱀 꼬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88개 별자리 중에서 유일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뱀주인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최초의 인류 의사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달의 신 아르테미스의 요청으로 죽은 오리온을 살려냈다가 하데스의 항의를 받은 제우스가 내린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뱀주인은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이라고 합니다. 아폴론을 섬기는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인데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신의 노여움을 얻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의 바다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목에 졸려 죽었다고 합니다. 뱀자리에서 유명한 천체는 뱀의 꼬리 부분에 있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이 독수리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거리에 있고 지름이 20광년 되는 거대한 성운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이 독수리 성운을 확대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찍은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입니다. 이 기둥의 끝부분에 보면 둥근 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속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나중에 이제 이 가스와 먼지들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거대한 새로운 상계성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전갈자리, 켄타우로스 자리, 그리고 이리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궁수자리는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케이론 또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궁수가 이제 활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정갈인데 이 하늘에서 정갈이 난폭해질 것을 대비해서 쏘아 죽이려고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켄타우로스 자리는 이제 많은 영웅들의 서성이었던 케이론이라고 합니다. 케이론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재배치한 공로로 밤하늘의 별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자리는 원래는 켄타우로스 자리의 일부였지만 독립된 이리 자리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공수자리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이라고도 하고 사티로스라고도 합니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은 난폭하고 야만적인 다른 켄타우로스들과 달리 온화하고 현명하여 모든 인간을 초월하고 대부분의 신들보다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과 무술이 매우 뛰어나서 많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수자리는 케이론이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피를 찾아 나선 제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황도상에 만든 것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전차는 바로 궁수자리 A 스타인데 이곳에 우리 은하수의 중심이 있습니다. 궁수자리는 사티로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사티로스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머리에 작은 뿔이 나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인반수의 괴물입니다. 그는 활을 발명하고 말 한 장에 올라타 사냥을 나갔던 판의 아들 크로토스라고도 합니다. 은하수의 중심은 은하 원반의 가운데 위치한 팽대부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의 중심은 은하면을 따라 분포하는 성간먼지의 방해로 인해서 광학 망원경을 통해서는 직접 그 중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파관측으로 그곳에 강력한 전파원 궁수자리 A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수자리 A는 강한 X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외선과 전파관측에 의하면 팽대부 안에는 고리 모양을 한 가스 원반이 이중으로 존재하며 가장 안쪽에 방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스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갈자리는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정갈이라고 합니다. 정갈을 보낸 신은 헤라이고 오리온이 이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정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정갈이 나타나면 오리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정갈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고 오리온은 겨울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궁수는 이제 정갈을 심장을 겨누고 있는데 오리온을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된 정갈이 천상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 쏘아 죽이기 위해 정갈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정갈 자리의 유명한 천체는 안타레스입니다. 1등성 안타레스, 그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안타레스는 안티아레스, 화성에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자리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이라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대체로 성질이 포악하지만 케이론은 현명하고 학식이 깊어서 신들의 자손들에게 사냥과 의술과 음악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아손이나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이 그의 제자입니다. 유명한 별은 바로 알파 켄타우로스. 알파 켄타우로스는 삼중성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두운 별, 11등급의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프록시마라고 붙여졌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는 여름철에 보이는 어두운 별자리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있던 별자리인데 뛰는 사람, 곤봉을 들고 있는 사람, 무릎 꿇은 자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알크메나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입니다. 헤라 여신의 묘을 받아 에우리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기 위한 12가지 모험을 합니다.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별자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북쪽 하늘의 용자리, 봄철의 물뱀자리, 사자자리, 그리고 겨울철의 개자리 등이 있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 가운데 오는 사각형의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별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가을철에는 이제 1등성 밝은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등성인데 이 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이름들을 보면 알페라추, 시트, 마르카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참마, 하늘의 말, 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고 부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라치 아래쪽에 이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안드로메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남쪽으로 이제 줄에 묶인 두 마리의 물고기가 보이죠. 이것이 물고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가시오페아 자리와 케페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별자리는 이제 도마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이제 삼각형 자리가,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를 집어삼키려고 온 이제 괴물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물을 깃는 사람이 있죠. 이 별자리가 물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가수스 앞에 조그만 또 머리만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랑말 자리라고 부릅니다. 가을철에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에 별자리를 찾는 법은 가을철의 사각형이라 부르는 페가수스 사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이 4개의 별이 사각형을 이루고 이 사각형의 말에 이제 배꼽에 해당되는데 이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드로메다의 머리가 시작돼서 안드로메다의 별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 쪽으로는 물병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반대쪽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물고기 자리와 고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인 백조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고래 자리에 얽힌 그리스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오페이아는 포세이돈의 딸들인 네레이드들보다 자신의 딸인 안드로메다가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여 네레이드들의 미움을 삽니다. 케페우스 왕은 왕비 가시오페이아의 오만함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는 왕입니다. 포세이돈이 에디오피아의 왕비 가시오페이아를 혼내기 위해 보낸 괴물고래가 이디오피아 해안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자 신탁을 통해서 그 원인이 이제 가시오페이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안드로메다를 바쳐야만 된다고 해서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묶여 있는데 이때 이제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나타난 이 페르세우스가 이제 자신이 퇴치한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지는 이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어서 괴물고래를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진 이 피가 바다의 거품과 이제 반응하여 이 천마가 태어나는데 그 천마가 바로 페가수스입니다. 이 페가수스는 눈처럼 흰 백마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눈처럼 흰 백마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하늘을 나는 천마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처녀였던 고르곤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진 피와 바다의 물거품을 섞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이 4개의 별은 페가수스 사각형이라 불리는데 가을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유명한 성군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유명한 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레바퀴 언화입니다. 이 언화는 다른 언화가 이 언화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그 파장이 이제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이 나선 언화의 나선 팔들이 팽창 안에서 수레바퀴 모양이 되어버린 언화입니다. 유명한 충돌 언화입니다.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6억 5천만 년 거리에서 관측된 수레바퀴 언화의 모습도 언화 충돌이 얼마나 격렬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언화는
평범한 낯선 은하였는데 작은 은하가 충돌하여 내부를 관통해 나간 이후 고리 모양의 특이한 은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충돌의 여파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수레바퀴 은하의 가장자리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충격파에 의해 밝고 무거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별들은 수명이 짧아서 곧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하들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다른 은하의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 초기의 영웅으로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영웅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베어오다가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게 됩니다. 유명한 성군으로 페르세우스호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별은 페르세우스 자리의 베타별인 알골이 있습니다. 악마의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성도에서는 이제 메두사의 머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별은 사실은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그 별 자체의 밝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쌍성이어서 다른 별이 이제 그 별을 서로 가림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그런 식상성인 별입니다. 또 이 페르세우스 자리의 유명한 성단으로 이중성단이라는 두 개의 성단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계 성단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성도에서는 괴물고래 케투스의 제물로 바위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괴물고래에게 희생되려는 찰나에 페르세우스가 나타나 구출하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유명한 은하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무릎 근처에 있는 은하인데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와 유사한 낯선 은하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변신에도 능했는데 괴물 티폰이 나타나자 신들은 황급히 동물로 모습을 바꾼 다음 도망쳤습니다. 양자리는 제우스 신이 변신한 모습입니다. 염소 자리는 염소의 신 판이 나일강으로 뛰어들어 변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판은 몸 위쪽은 염소이고 아래쪽은 물고기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가 변신한 모습입니다. 양자리는 제우스니 티폰을 만나서 갑자기 황급히 양으로 변신한 모습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낸 황금틀을 가진 양이라고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프릭소스와 헬레 남매를 악독한 계모의 품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황금틀을 가진 양을 보냈습니다. 프릭소스는 탈출에 성공한 뒤 황금틀을 벗겨냈는데 나중에 이를 얻기 위한 아르고호의 원정이 시작됩니다. 제우스는 양의 공로를 취하여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고기 자리는 티폰에게 쫓기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모자의 변신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별자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별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흔히 띠로 연결된 두 마리의 물고기로 그려지는데 라틴어와 영어 명칭이 모두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염소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티폰의 공격을 받은 판이 변신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양육한 아말테어라고도 합니다. 가이아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낳는 대로 모두 삼켜버리자 제우스의 어머니 레아는 기지를 발휘하여 막내인 제우스를 빼돌려 아말테아에게 위탁합니다. 아말테아는 염소젖을 먹이며 제우스를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물병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가 물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니메데는 아름다운 미소년인데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올림포스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신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대지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주변에는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자리, 물고기자리, 남쪽 물고기자리, 바다염소자리, 에리다누스 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물병자리의 유명한 성운으로 나선 성운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밝은 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하늘 가운데 보면 밝은 별 6개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의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하나의 밝은 별이 있죠. 자, 이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카펠라, 폴룩스, 프로키온, 시리우스, 리겔, 알데바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베텔게우스라는 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이어보면은 이제 이 카펠라는 오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차부 자리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 폴룩스는 이제 쌍둥이 자리, 양쪽에 이제 사람 모양이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키오는 이제 작은 개 자리인데 별 2개가 이제 별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시리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자, 큰 개 자리가 있습니다. 큰 개 자리는 시리우스가 그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리겔이라는 별은 오리온 자리에 다리, 왼쪽 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은 황소 자리에 이제 황소의 눈에 이제 해당되는 별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펠라는 암염수를 한 마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펠라는 염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암염소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룩스와 이제 이 카스트로는 서로 이제 쌍둥이인데 예전에는 이 카스트로가 더 밝았는데 지금은 동생인 폴룩스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키오는 이 작은 개 자리에 있는 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별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두운 별자리가 이것이 웹불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큰 개 자리 시리우스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조그만 별자리 토끼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별자리가 여기 좀 일부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에리다누스 강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는 오리온이 이제 오른쪽 팔을 들고 있죠.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겨드랑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허리에 해당되는 3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을 오리온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해당되는 게 리겔, 왼쪽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별자리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에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과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 그리고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라는 이 3개의 별을 이하면 거의 정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겨울철에 육각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겨울철에는 일등성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육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이 6개의 밝은 별들인데 그것은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 쌍둥이 자리에 폴룩스,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에 리겔,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이렇게 6개의 별들이 육각형, 다이아몬드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 육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각형을 찾으면 6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까이에는 이제 붉은 별 베텔게우스가 있는데 이 별은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의 이제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의 밝은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와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큰 개와 작은 개는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두 마리 사냥개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리온과 하나의 별자리였는데 나눠졌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서 여러 문명권에서 다양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몽둥이를 둔 사냥꾼, 고대 수메르에서는 양치기와 양,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계의 신인 오시리스, 그리고 이 세 개의 오리온 허리에 해당되는 띠는 기자의 세 개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뛰어난 사냥꾼인 오리온과 함께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처녀로 살겠다는 맹세를 저버릴 것을 우려한 오빠 아폴론의 계책에 속아서 활로 쏘아 죽이게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부탁하여 오리온을 다시 살려내지만 저승의 신 하데스의 항의로 제우스가 내린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을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오리온은 아폴론이 보낸 정갈의 독침에 맞아 죽은 후 정갈과 함께 하늘로 들려져서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별은 오리온의 이제 알파별인 베텔게우스 붉은 별입니다. 겨드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왼쪽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겔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성운은 바로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탄생지입니다. 오리온 자리에는 밝은 성운들이 있습니다. 오리온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별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오리온이 차고 있는 칼에 해당되는 부분에 성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3개의 허리에 있는 별 주위에 말머리 성운이 있고 유명한 그리고 차고 있는 칼에 해당되는 부분에 새 모양의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을 확대해 보면 이 성운이 마치 이제 동굴처럼 이제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그 별들이 이제 내는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이 성간가스와 먼지가 이제 팽창해서 속이 이제 동굴처럼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 속에서는 이제 새로 태어난 별들이 있는데 특히 마른 목골을 이루는 이 4개의 별들이 질량이 큰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주변에서 이제 이 성운을 밝게 빛나게 해서 동굴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운 속에서는 새로 태어난 별들이 3000개가량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큰 개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이 작은 개와 함께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시녀인 프로코리스 요정이 기르던 개라고도 하고 케팔로스가 새벽의 여신 에오스에게서 얻은 사냥개라고도 합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엑타이온의 사냥개 라일랍스라고도 하고 또 유로파를 지키는 개, 지옥을 지키는 개라고도 합니다. 이 큰 계절의 유명한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1.4등급입니다. 큰 계자리에 있는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제 행성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별입니다. 자, 이 시리우스를 이제 자외선으로 관측을 해보면 2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의 이제 동반성인 어두운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백색 외성으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외선으로 보면 어두운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이 시리우스를 신성시하여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는 별로 이시스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가뭄을 불러오는 별로 이 별이 밝게 빛나면 가뭄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소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를 납치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대 성도에서는 머리 위에 솟은 2뿔을 세우고 오리온을 향해 덤벼드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단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는
약 3,000개의 별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운은 개성운인데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 잔해입니다. 플레이아드 성단은 황소 자리에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 속에서는 약 3,000개의 별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 사이에 태어난 7명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7명의 딸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에르다누스 자리는 지상에서 황천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파이톤이 아버지 아폴론을 졸라서 태양 마차를 끌다가 제우스가 내린 벼락을 맞아서 에르다누스 강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이 강을 건너갔다고도 합니다. 이 별자리에 대해서는 고대 바빌론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하늘을 흐르는 나일 강이라고도 합니다. 아르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아손이 황금 양틀을 찾으러 타고 떠난 배입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카유는 아르고 자리를 고물자리, 돛자리, 용골자리, 나침반 자리 등 4개의 별자리로 분류시켰습니다. 용골자리는 아르고호의 용골에 해당됩니다. 돛자리는 아르고호의 돛에 해당되는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르고호는 이제 고물자리는 아르고호의 선미에 해당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아르고호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이물을 잃어버려서 이물은 없습니다. 아르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올코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틀을 찾아서 떠난 배입니다. 전설적인 장인 아르고스가 아테나 여신의 지휘에 따라 건조한 50개의 노가 달린 갤리선입니다. 테살리아 왕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은 이복 형제 펠리아스에게 빼앗긴 왕위를 찾기 위해 황금 양털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아손은 헤라클레스, 카스토르, 폴룩스 등 그리스 용사 50명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아가 떠났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이 임무가 완성된 후 이 배를 하늘로 들어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52년에 라카유가 이 별자리를 4개의 별자리를 분리하여 고물자리, 돛자리, 용골자리, 나침반 자리로 분리했습니다.